최배달은 수많은 도전자들과 싸워 이겼다. 그러나 최배달에게는 큰 산이 남아있었다. 료마라는 칼잡이가 남았다. 칼과의 싸움, 맨주먹과 진검의 싸움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료마는 일반 칼잡이가 아니었다. 야쿠자 양대 산맥 중 하나인 이치와 카이에 료마가 몸담고 있었다. 도야마 미스루, 즉 야쿠자의 대부의 직계 부하로 전쟁 전에는 만주로 건너가기도 했었다. 료마는 만주에서 마적들과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이기도 했고 만주에서 악명 높던 칼잡이 부대에 있었다. 드넓은 중국을 제 집처럼 누비며 돌아다닌 유명한 칼잡이였다. 료마는 검도 7단의 칼잡이였다. 칼에는 귀신이 깃든 검기로 많은 사람들을 죽인 칼의 달인이라 불렸다. 특히 료마는 반대파의 두목들을 뛰어난 칼솜씨로 해치워 소문난 자객이었다. 그러다가 종전 뒤 일본으로 돌아와 야마구치 폐와의 야쿠자, 전쟁 중에 경관 한 사람을 죽이고 잠적했다가 최배달에게 도전장을 남겼다. 최배달은 대결에 임박해서는 늘 두려움을 느꼈다. 시시각각 자신의 앞으로 다가오는 듯한 공포의 그림자. 최배달은 밤마다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곤 했다. 낙엽 소리에도 놀래서 깼다. 사소한 자연의 소리 많은 소리에도 놀래서 깨고 그만큼 두려웠던 것이다. 최배달은 료마에 대한 두려움에 잠을 설치고 새벽마다 바닷가로 나가 가부좌를 틀고 명상을 했다. 수없이 상상과 싸움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새벽에 묘비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칼바람 소리가 났다. 어둠 속에서 사람의 그림자와 목소리가 들려왔다. 료마였다. 검은 악령처럼 료마는 묘비 어둠 속에서 한 걸음 앞으로 걸어 나왔다. 박쥐 날개같이 펄럭이는 망토에 방금 사람을 죽인 듯하게 피를 뒤집어 쓰고 있는 료마는 무서운 검귀의 형상이었다. 콧수염을 기르고 반쯤 벗겨진 이마에 펄럭이는 흑발과 움푹 패인 눈. 료마는 조센징은 벌을 받아야지. 최배달은 맨손이었고 료마는 칼을 가지고 있었다. 료마는 칼을 뽑아 날렸다. 배달은 본능적으로 머리를 숙였다. 칼은 아슬아슬하게 머리 위를 스쳐 무덤가의 목패에 꽂혔다. 료마는 내 놈은 바로 그 맨손으로 내 아우들을 병신으로 만들었지. 널 어떻게 해줄지는 방금 전 저 칼에 있다. 묘패에 꽂힌 칼은 정확하게 죽을 사자에 박혀 있었다. 대결을 피할 방도는 없었다. 배달은 목패와 피석 사이를 빠져나와 공터에서 료마와 마주섰다. 그리고는 시선과 시선, 무섭고 긴 대치, 구름에 가린 희미한 달빛, 첩전하기 전 적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자세와 위치를 탐색하며 자제하고 궁리하는 순간이 계속되었다. 료마는 크게 칼을 휘둘렀다. 배달은 몸을 구르고 겨우 피했다. 배달은 누운 상태였고 료마는 칼을 내려쳤다. 간발의 차이로 료마의 칼을 피한 최배달은 두 발로 료마의 발을 걸었다. 료마는 중심을 잃고 앞으로 비틀거렸고 최배달은 필사의 정권을 상대의 명치에 꽂았다. 그리고 료마는 그대로 쓰러졌다. 료마는 하얗게 눈을 뒤집으며 무릎을 꿇었다. 입으로 피를 토해내며 들고 있던 칼을 떨구었다. 최배달도 칼에 베인 상처가 있었지만 료마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 일로 일본 무도계에서는 진검을 든 료마와 맨손으로 맞선 최배달의 대결을 말했지만 최배달은 사람을 죽였기에 경찰서에 끌려갔지만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최배달은 사람을 죽이고 한 가정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항상 술에 취해 있었다. 비록 정당방위로 경찰서에서 풀려났지만 술의 의지에 살았다. 추운 겨울밤 인사불성이 되어 뒹굴다가 행인에게 발견되어 가까스로 동사를 면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일이 터지고 만다. 여느 날처럼 그날도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있었다. 술이 떨어지자 웨이터를 불러 술을 더 시켰다. 하지만 웨이터는 최배달이 많이 취한 것을 확인하고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했다. 웨이터가 술을 가져오지 않자 테이블을 때리며 술을 달라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곳은 야쿠자가 관리하는 지역이었다. 힘께나 쓸 것 같은 덩치가 좋은 젊은이들이 여럿 왔다. 그들은 테이블을 둘러싸기 시작했다. 그중 한 명이 최배달의 얼굴을 알아봤다. 최배달은 당시 료마를 죽인 사건으로 많은 일본인과 야쿠자들에게 공공의 적으로 불리고 있었다. 야쿠자 한 명이 불이 나게 뛰어나가더니 여러 명의 덩치들을 더 데리고 오고 손에 쇠파이프며 강목, 자전거 체인, 야구 방망이, 제크나이프, 일본도 같은 흉기를 들고 있었다. 그러나 야쿠자들은 수적으로 우세하면서도 최배달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던 터라 동작은 잠옷 신중했다. 이미 최배달은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다. 그것을 눈치채고 야쿠자 한 명이 최배달을 공격했다. 자전거 체인과 흉기들이 날아왔다.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야쿠자 한 명을 팔꿈치로 때려 눕히고 그 옆에 자전거 체인을 든 놈까지 때려 눕혔지만 한순간 왼쪽 어깨가 으스러지는 통증을 느꼈다. 료마에게 칼로 맞은 상처가 아직 다 낫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쇠파이프로 맞은 것이다. 어깨의 통증까지는 겨우 참을만 했는데 왼쪽 허벅지에 불로 지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주춤하는 순간 한 놈이 칼침을 놓은 것이었다. 술만 마시지 않았으면 이처럼 허무하게 당하지 않았을 텐데 최배달은 그렇게 쓰러져 갔다. 어떻게든 위기를 모면하고 싶었지만
다시 쇠파이프로 옆구리를 찍히자 허리가 꺾였다. 다른 한 명은 달려와서 무릎으로 최배달의 얼굴을 올려쳤고 아까 맞고 쓰러진 자전거 체인을 든 놈이 다시 최배달의 머리를 내려쳤다. 그렇게 그들은 맥주병을 깨고 최배달의 오른손을 난자하고 사라졌다. 최배달은 겨우 병원으로 이송되어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다. 이렇게 칼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던 최배달이었다. 그의 일대기를 간단하게 줄이면 다음과 같다. 일본 가라테를 석권하다. 그의 가라테 기량은 천재적이었다. 다른 어떤 천재라고 불린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났다. 입문한 지 10년도 되지 않아 전일본 가라테 선수권 대회를 제패하였다. 그의 명성은 일본 가라테 10대 문파 관장들을 차례로 꺾으면서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동양인으로는 매우 큰 거구에다 힘이 타고난 장사였다. 동양인의 힘을 극복했다는 평가가 자자했다. 거기에 무도 기술까지 뛰어나 수많은 화제를 낳았다. 칼로 당한 적은 있지만 사실상 무패를 자랑했다. 산에서 수련한 후 자신의 무도를 시험하기 위해 황소와 대결을 하기도 하였다. 그는 1950년대 초부터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이종 무술인들과 목숨을 건 승부를 펼쳤다. 전 세계를 돌며 최고의 고수들과 대결하던 중 100연승을 하던 미국의 프로레슬러 톰 라이스를 3단 차기 한 방으로 눕혀버렸다. 그는 이 대결이 가장 힘들었다고 뒷날 이야기한다. 태국의 블랙 코브라라는 유명한 킥복서와도 대결을 했다. 블랙 코브라는 발길질의 달인으로 맞고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쿵푸든 킥복싱이든 고수라면 가리지 않고 싸워 피로 얼룩지는 실전을 즐기는 인물이었다. 그는 경기가 시작된 지 2분 만에 돌려차기 한 방에 너가웃 시켰다.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극진 가라테를 창설하다. 그는 1964년 상대방 몸 앞에서 공격을 멈추는 일본 가라테에 실망해 손에 의한 얼굴 공격을 제외한 모든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한 극진 가라테를 창설하고 총본부를 열게 되었다. 이후 유럽, 북미,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극진 가라테의 조직을 확대하였다. 1969년에는 제1회 전일본 공수도 선수권 대회를 도쿄 체육관에서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가라테뿐만 아니라 유도, 킥복싱 등 타종 격투기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게 하였고 직접 타격을 가하는 최초의 격투기 대회가 되었다. 이 뒤에 격투기 붐이 일어났다. 그의 무도 철학 명언. 그는 무인다운 명언을 많이 남겼다. 가난해도 좋다. 단지 하나의 목표에 목숨을 걸고 정진하는 인간은 정말 아름답고 훌륭하다. 그런 인간은 진정으로 숭고하게 보인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은 실패를 암시한 비겁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죽을 각오를 다해라. 자상함이 있고 따뜻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 그것은 강함보다 한 차원 더 높다. 한국인 최배달. 그의 본명은 최영이었다. 최배달로 이름을 바꾼 것은 단군조선 이전의 국가이자 우리 민족의 뿌리인 배달국의 후예임을 알리며 한국인임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배달로 한 것이다. 그의 일본 이름도 대산배달이다. 무도인으로 존경받던 그는 1994년 71세의 나이로 폐암으로 별세하였다. 전라북도 김제에서 태어난 최배달은 9살 때부터 택견, 씨름 등 전통 무술을 익혔다. 16살에 일본으로 건너가 군관학교에서 가라테를 배우고 10여 년 뒤 일본 가라테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해 이름을 알렸다. 최배달이라는 명칭은 그의 일본식 이름인 대산배달에서 유래했다. 자신의 뿌리가 한국임을 잊지 않기 위해 배달이라는 별칭을 고집했다고 한다. 그는 무술 고수로서 일본 전역을 제패했으나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수십 개월 입산 수도를 통해 가공할 만한 가라테 실력을 지니게 된 것이다. 최배달은 1950년 11월 일본 다테산에서 맨손으로 수십 마리의 소와 결투를 벌였다. 총 47마리를 무찌르고 그중 4마리를 즉사시켰다. 그의 나이 불과 27살이었다. 최배달은 23세 때 일본 에도 시대 전설의 검객인 미야모토 무사시의 오륜서를 읽고 전율을 느끼게 된다. 그는 무의 단련의 끝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수련을 반복해 비로소 자신만의 무도를 창시하게 된다. 바로 극진 가라테다. 실전 무술을 중시한 무사시의 뜻을 이어 기존의 가라테를 공격형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손에 의한 얼굴 가격을 제외하고 모든 공격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한 극진 가라테는 최배달이 업그레이드 시킨 당대 최고의 무술이었다. 최배달은 1952년 3월 일본 대표 신분으로 11개월 동안 미국 전역 32곳에서 무술 지도를 했다. 1년 뒤 미국 시카고에서 다시 소와 격투를 벌였다. 당시 손날을 연마한 그는 달려드는 소를 쓰러뜨리는 것은 물론 억센 뿔까지 잘라내는 진기를 선보였다. 그는 1951년 3월 일본에서 검도,
유도의 강자들과 결전을 치른 뒤 세계를 순회하며 최강의 파이터들과 겨뤘다. 쿵푸, 복싱, 레슬링의 프랑스 무술 사바트, 브라질 무술 카포에이라까지 그의 손끝에 무너진 세계의 무술은 다양했다. 이때 최배달은 미국 대표 레슬러 톰 라이스, 태국 무에타이 챔피언 블랙 코브라 등을 꺾으며 무림 고수로서의 입지를 다진다. 심지어 1954년 한 도장에서 유도 실력자 100명과 겨룬 적도 있다. 당시 1대 100의 대결은 사생결단의 격투나 다름없는 실전이었다고 한다. 이때도 그는 너끈히 100명의 고수들을 상대하며 단 한 번도 패하지 않는 괴력을 보였다. 1958년 미국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연방수사국과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에서 무술을 지도하기도 했다. 이처럼 명성과 맹위를 떨친 최배달의 수도는 훗날 신의 손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까지 받게 된다. 최배달은 극진 가라테의 명성이 널리 퍼지자 세계 곳곳에 도장과 대회를 열고 제자들을 양성했다. 그의 도장은 고수들을 배출하는 산실이 됐다. 1975년 11월 열린 제1회 극진 가라테 국제대회에는 36개국 120명의 선수가 나섰다. 그 뒤 관중과 참가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지부도 늘었다. 1960년대 말부터 북미, 남미, 중동, 유럽, 동남아시아 등의 지부를 설립하고 4년 뒤에는 일본 도쿄에 극진회관 총본부를 차렸다. 이때 그는 국제가라테 연맹을 발족해 총재로 취임했다. 지금도 세계 각국의 지부와 도장은 최배달의 극진, 가라테를 배우기 위해 찾아드는 입문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한다. 그는 생전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요르단 왕실 훈장, 브라질 정부 문화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그는 생전 무술의 완성은 곧 인격의 완성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무도인은 무예 단련 못지않게 정신 수련과 인격 도야도 중요하다는 점을 말했던 것일 테다. 그의 일대기는 한국의 대표 만화가 고우영의 대야망, 방학기의 바람의 파이터로 극화돼 우리나라에 알려졌다. 특히 당시 스포츠 서울에 연재된 만화 바람의 파이터는 일일 신문 판매고를 100만 부까지 올려놓는 인기작이었다. 이후 5권의 단행본 만화책으로 출간됐으며 2004년 동명의 영화가 스크린을 장식하기도 했다. 일본 유도의 전설 기무라 마사히코는 최배달 앞에 최배달 없고 최배달 뒤에 최배달 없다고 그를 평가했다. 최배달의 전무후무한 싸움 실력을 상찬한 말이다. 그럼에도 최배달은 생전 모든 무도는 공존하면서 발전하는 것이지 적대 관계의 무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겸손한 말을 남겼다.